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마련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희룡 후보의 주도권 15분에 이어서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에게 주도권을 넘깁니다. 나경원 후보 역시 15분 드릴 텐데요. 질문 시간은 가능한 한 1분 내로 좀 제한해 주시면 좋겠고 상대의 답변은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그렇죠. 3분 잘하는 건 아니죠. 네. 네, 최소한 2명 이상. 네. 가겠습니다. 네. 요새 이제 우리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한동훈 후보를 선택하십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잘 싸울 것 같아서. 근데 거기 핵심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 이렇게 말씀 잘 하시고 틱틱타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한 부분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잘 하셨지만 우리 법사위 뭐 김도읍 위원장 뭐 유상범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의원 등이 같이 또 업무해줬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큰 마이크가 뭐냐. 당대표로서 본회의장에 가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배지를 달지 않은 당대표는 들어가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못합니다. 자, 이런 무게 불평등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토론에서 나의원 후보님께서 본인이 스피커가 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약하다는 예. 얘기죠. 제가 스피커가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본회의장 스피커가 45분을 똑같이 맞대응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국회가 전장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같이 싸울 수 있는 이재명 당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는데 우리 당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입장도 못한다? 그렇다면 원내대표하고 아주 조율을 밀접하게 하는 것도 어렵다. 또 45분이라는 스피커도 못 갖는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0초라도 그리고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까 본인은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고요. 네. 연설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지적한 게 네. 나 의원님께서는 지금 처음 당대표 출마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2번에 나올 때는 둘 다 원외셨습니다. 네, 그때는 스피커 신경 없었고 그때는 국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전장터가 선거였습니다. 그때는 대선을 앞둔 거였고요. 그리고 총선을 앞뒀습니다. 자, 이번에는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법 탄핵을 이야기하고 국회가 주 전장터이기 때문에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제 토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런 말씀하세요. 탄핵이란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탄핵이란 공포 마케팅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봅니까? 아닌다고 봅니까?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는 국민들과 당심이 저와 나경원 대표님 중에서 누가 그걸 잘 막아낼 수 있을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그게 말씀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자, 탄핵이라는 걸 추진한다고 보는데 왜 자꾸 탄핵은 과거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지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청원 청문회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아니 이건 질문이 아니니까 조금 이따 말씀하시죠. 자꾸 이렇게 끼어드시지 마시고요. 이게 연설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 1분 안 넘었어요. 질문 주시죠. 자, 저는 사실은 탄핵에 구실마저 주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브한 인식 플러스 구실을 준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아까 이관섭 실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관섭 실장에 대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말했습니까? 본인을 사퇴하라고 한 것. 당무 개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당무 개입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어제 나경원 대표님께서 본인에 대한 것 사실상 당무 개입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한동훈 후보는 꼭 거꾸로 반문하듯이 갖다 집어넣으신데요. 제가 저에 대한 건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끝까지 방어해드렸죠. 대통령을. 자, 이관섭 실장 이 사퇴하라는 것을 원희룡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당무 개입이라고 온천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 플러스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공천관리위원장 누구 시키라고 했다. 이걸 탄핵 그것을 형사 기소하셨었죠? 아닙니다. 뭐 잘못 알고 계신데 아니요, 그게 기소됐다고요? 그거 플러스 여론조사한 거 다 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기소하셨죠? 공천 관련한 얘기했습니다. 공천 플러스 공천관리위원장을 시키라고 하는 것까지 기소한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자, 이관섭 실장이 나한테 사퇴하라 그랬다. 이걸 당무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면 당무 개입은 형사 기소 대상 맞죠? 제가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형사 기소 대상 yes, 맞습니까?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저는 지금 답변을 한다 그러시면서 질문에는 답을 안 하세요. 형사 기소. 그게 쭉 얘기해놓고 나서 그렇게 짧게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고요. 형사 기소 하셨습니까? 아닙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것을. 그거 저한테 물어보실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유죄 판결이 났죠. 유죄 판결이 났죠. 기소를 했으니까 유죄 판결이 나죠. 기소 났죠. 담당 검사 아니셨습니까? 왜 본인한테 불리한 거 답을 안 하십니까? 말장난을 하시네요. 그걸 말장난이라고요? 이건 토론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시죠. 말장난이라뇨.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르친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건요. 자꾸 구실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은 당무 개입이라는 기소 자체가 굉장히 법조인들의 시각에 의해서 잘못된 기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관섭 실장이 본인에게 사퇴하라고 했다는 것을 온 천하에 공개합니다. 또 이번에 김 여사의 문자에 관련해서도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을 하면 또 국정농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뭐냐? 우리가 탄핵 때 또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내용입니다. 저는 하고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그래서 지금 시간 재고 있습니다. 자꾸 구실을 주신다라는 점에서 탄핵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리스크를 더 높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주십시오. 자,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 말씀 국회 와서 잘 하셨는데요. 저는 외화 내빈이란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법치에 대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 계속 반복하시던데요. 아무리 정치라 하더라도 좀 몰상식한 얘기 같아요. 진짜 저는 몰상식이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본인의 책무를 알지 못하고 법무부 장관을 일을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영장 기각되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도 졌고요. 그 다음에 법무장관, 그 당시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형사적 혐의가 다 무죄인가, 무혐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의 주요한 업무 중에서 당연히 영장을 청구했고 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잘 발부될 수 있도록 챙겨보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업무 아닙니까? 영장이 발부되도록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입니까? 자,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는 할 수 없다.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도 일단 법조문으로는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일은 대선 공약이었죠.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한동훈 후보의 얘기대로 하면요. 법무부 장관은 일체 사건 수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건 검찰총장이 할 일이다. 이런 취지세요. 그렇죠? 그게 우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아니죠. 자,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야당 대표의 수사에 직접 관여해야 된다는 위험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주요한 적폐 수사 같은 것을 제대로 되게 해라. 큰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입니다. 지금 수사에서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훈 제가 수사에서 가르마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일이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의 논리대로 하면요. 법무장관은 할 일이 출입국 관리하고 교정행정밖에 없겠어요. 법무행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이지 못하고 외화내빈이다. 국기 문란 사건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비습 사건이라든지 감사원은 밝혔는데요. 법무부는 한 일이 없습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다 추천하고 임명하지 않습니까? 검사들 배치하는 거 다 법무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주요 사건 제대로 안 된다면 인사권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법무장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든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대위원장으로 하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 답변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저한테 말씀 지금 1분 정도 발언 제가 잠깐 좀 끼어들겠습니다. 1분 정도 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예, 그럼 답변 기회를 한번 갖다가 질문하시는 걸로 할까요? 예. 당무 개입 위험하다고 하시던데 탄핵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당무 개입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바로 나 후보님입니다. 7월 10일 날 나 후보님은 페북에다가 원희룡 후보 출마 자체만으로도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그거 자체가 본인이 이 프레임을 공포하고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정책적인 얘기에 관여된 거긴 합니다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자, 마약 사건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지침, 그거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법무부 장관의 일을 그 정도 생각하고 하셨다면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외화내분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인천 계양도 그렇고 그 마포 여기 계시네요. 네.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 당이라는 곳은 다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정말 선거 관리를 시스템에 맞춰 했느냐. 뭐 사천 논란 저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시스템에 안 맞췄다는 거죠. 저는 몰랐습니다. 인천 계양을 발표하고 서울 마포의를 발표하는데 현역 위원장이 있고 다른 공천 신청자가 있는데 아무런 의논 없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자, 마포의는 누가 나갑니다. 인천 계양은 누가 나갑니다. 이거 시스템 공천 맞습니까? 제가 거기서 공천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죠. 나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다시피요. 그리고 나 의원님 그때 대단히 잘했다라고 제 옆에서 굉장히 칭찬해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김경률 그렇죠? 후보가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하기 전이었고요. 저는 적어도 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공천심사위원회하고 이야기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김경률 후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지금 논점을 바꾸지 마세요. 그 당시 뭐라고 말을 하셨냐면 4월 12일 김경률이 나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공천을 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말씀을 바꾸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하고요. 잘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공천심사위원회와 얘기가 되거나 적어도 원외 당협위원장들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과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조율된 이후에 말하는 것과 조율되기 전에 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의원님 지금 2분 정도가 남았는데 한 분에게만 질문하셨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이제 2조 심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 때 엄청 지원 유세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선거 때문에 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심지어 직책 없이 대통령 선거 때도 88번 유세했습니다. 이번엔 한 번도 안 하셨죠? 제가 우리 당이 사정이 좀 넉넉했고 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힘든 수도권에서 한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에 기여한다고 생각해서 못했습니다. 자, 2조 심판에 대해서는 원희룡 후보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잘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2조 심판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게 주된 걸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당장 그 영부인 사과 문제부터 잘 당정 조율을 해서 풀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 내지는 불신 이것을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그랬으면 당정 충돌과 불신이 없었으면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최상병 사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정 갈등의 문제도
그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정책도 훨씬 더 풍부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총선 결과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2조 심판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해당 지역의 나중에 후보자들이 다 볼멘 소리가 이거예요. 와서 2조 심판만 하고 가시면 어떡하냐. 우리 지역에 뭘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진짜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참 아쉬웠다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한동훈 후보를 보면서 사실 정말 이 아직 좀 정치적으로 숙련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리스크가 되는 말씀을 툭툭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자 논란도 당무개입 국정농단 이야기하니까 야당이 바로 여사 당무개입 게이트 이런 말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15분 동안의 주도권 토론 나경원 후보가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윤상현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15분간 진행을 해주시죠. 역시 규칙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이제 자꾸 우리 전당대회가 배신자의 논란으로 가고 또 폭력 사태가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 자꾸 이제 그 당원분들 지지자들 중에 이제 배신자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여러 가지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한테 배신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정치는 특히 보수 정치는 포용력과 확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뭐 그게 무슨 정말로 무슨 뭐 대단한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고요. 저는 같이 가고 함께 가야 한다고 그럼 생각해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누구를 배신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는데요. 당원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분들 얘기는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과거에 이 박근혜 대통령 또 유승민 관계를 보면서 그게 별거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은 제가 그 가운데서 중재를 하려고 하면서 유승민 그 선배님을 찾아가서 좀 대통령께 당시는 대표였습니다. 대표님께 가서 좀 자존심 낮추고 찾아가라. 그리고 대표님께 가서도 티타임을 요구하면 받으셔라. 이런 식으로 중재하려고 했는데 한 3번 정도 했는데 안 하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싸웠어. 유승민 선배 왜 그렇게 티타임을 요구 안 하냐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윤희연 그분이 날 부르시기 전까지는 내가 가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 관계 고착화 됐는데 저도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자기 어떤 자존심이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일단은 먼저 흡수하고 찾아가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일단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많은 지지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니까 저도 그것을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본인의 마음가짐부터 내가 부족하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게 필요하고요. 최근에 우리 나경원 후보님께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셔서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누구를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마 지금 현재의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우리 걱정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꾸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한동훈 후보 굉장히 아까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후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여당이니까 당정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제 저는 이관섭 실장 사퇴 부분을 온천하에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다 그런 거를 기소를 했던 검사들로서 사실 옛날에 다 두 분이 의논해서 했었을 텐데 그게 대통령을 협박하는 걸로 보이고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배신이라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근데 대통령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 해결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나다르크께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배신 안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아마 그 당시 탄핵 문제인데요. 예, 그걸 그 당시 탄핵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는 그런 입장을 가졌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미국을 방미했었는데 미국 의원들이 다 탄핵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탄핵 시절에 저는 우리 당을 한 번도 안 떠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말 패족이 된 우리 당을 구해가면서 절대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박 대통령 관계하고 이제 국민 관계에 있는데 일단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셨죠. 그러면은 우리 나 후보님께서는 박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몇몇 사안은 충분히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었죠. 예. 근데 본심은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심은 아니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나?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어떤 언론이나 좌파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배신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한 배신 이런 게 결국 대통령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나라를 잘 하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최순실이라는 그 여자 때문에 이 결국 좌파가 선전선동하면서 민노총이 뛰어들고 지지 기반이 약한 가운데 당내는 어떤 친박 비박으로 이 분열돼 있고 그 속에서 희생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이제 뭐 한 후보나 원 후보가 워낙 이제 대권을 예전부터 얘기하시던 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미래 권력이 들어올 타이밍이 있고 미래 권력 그러니까 좀 사심을 내려놓을 사람들이 당 대표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또 다른 또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이 있으면 지난번 예전 그런 탄핵의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선전선동에 너무 쉽게 넘어갔다. 왜 넘어갔냐? 분열됐기 때문이다. 제가 그 당시에 최경환 의원하고 둘이서 김무성 대표 찾아가서 읍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리고. 그런데 결국은 안 됐어요. 저희가 만약에 분열이 안 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냈으면은 최순실 관계를 그냥 검찰 수사를 맡길 수도 있었거든요. 박 대통령은 본인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최순실, 독일에 있는 최순실하고 통화해서 너 빨리 나와 해가지고 그렇게 전개했는데 그게 결국 우리가 넘어갔다. 결국 이게 한 사람의 탄핵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유민주 체제의 탄핵으로 갔다. 정말 우리 이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무도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돼서 자유민주 체제를 탄핵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독재였고 경제적 폭망했고 외교 한 번은 너무나 해치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탄핵을 막아야 된다. 이거는 동의하시죠? 동의하죠. 지금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탄핵 열차가 이미 출발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통합해야 되고 그러려면 대통령과의 쓴소리는 확 해야 돼요. 저는 나다르크 정신을 대통령한테 이번에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하실 거라고 전비돼요. 우리 나다르크에 대해서. 정말 우리 또 의회에서는 또 그걸 지켜야 되고 그래서 참 어려운 때인데 이게 분열할 수 있는 후보들보다는 전 그래서 사실 윤상현 후보나 제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이제 저도 사실은 뭐 대권 꿈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윤상현 후보님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일단 사심을 내려놓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점점 분열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을 많이 했는데 우리 원희룡 후보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특검은 곧 탄핵이다.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하면 꼭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특검하면 탄핵의 문을 연다 이 얘기가 오히려 당원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또 그게 일종의 공포를 자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무슨 말씀인지 한번 말씀을 주세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워낙 줄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그래도 남는 혐의가 있으면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 대상되는 혐의를 정하고 그다음 누가 추천할지 이렇게 가야 순서라는 거죠. 이 프로세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덮어놓고 민주당 이 특검 하자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제3자가 하자 이러면 이게 대안이 되고 그러면 독소조항이 다 해결된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최상병 죽음에 대해서 실제 원인과 지휘 책임은 이미 경찰 수사로 밝혀졌고요. 그게 다시 확인될 거고요. 공수처는
이 해병대 조사단장의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 피의자 지정이 월권인지 아닌지 그 시정 지시를 한 게 과연 직권남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쟁점이 돼서 공수처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월권 행위에 대한 시정 지시였다면 특검할 의혹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고발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덮어놓고 특검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의 의도가 깔린 덫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말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2022년 7월에 군사법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나 사망 사건이 관할 법원이 군사법원에서 일반 민간 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작년 2023년 7월에 박정훈 수사단장이죠. 단장이 수사권을 한 것은 월권 아닙니까? 행정조사권밖에 없죠. 행정조사권밖에 없죠. 없죠. 그러니까 예. 결국 월권을 한 건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제대로 설파를 못했어요.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그런 걸 설파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이제 한동훈 후보께서는 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월권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선배님, 윤 후보님 말씀처럼 우리 당의 입장에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럼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좀 이 법률가로서 이 사사건건을 다 따져서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좀 낫지 않았나. 처음에 이 정치 입문하시면서 이번에 대표 경선 나가시면서 제3자 특검을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은 당론적 입장을 따라주고 그리고 당 대표가 되신 다음에 당론의 어떤 이제 여러 토론을 통해서 또 다른 식의 어떤 제3자 특검을 얘기했으면 좋은데 너무 빨리 나왔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권에 위한 행보가 아니라 대권을 위한 행보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릴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에 실기를 했다는 점을 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종섭 대사 추궁 논란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안은 사실상 죽은 이슈였습니다. 전혀 총선에서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구심이 다시 났고요. 그리고 그 민심의 크기를 그냥 단순하게 법리 설명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판을 바꿀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물론 이 결정은 당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당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대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민주당의 특검에 찬성하겠다고 했던 상당 부분들이 상당수 우리 의원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희는 지금 쳇바퀴처럼 돌아갈 걸로 예상되는 민주당의 이 특검 문제에서 제가 새로운 대안을 얘기했고 판을 바꾸는 과정에서 좀 돌파를 해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께 그럼 이거 계속 우리 108석 가지고 계속 쳇바퀴처럼 넘어올 때 어떻게 막을 것이며 계속 이 문제를 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만약에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원희룡 후보께서는 좀 전에 얘기한 박정훈 수사단장의 월권이다. 그래서 이거는 애당초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제3자라도 어떤 식의 정무적 판단을 해서 특검법을 만들어내야 됩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근거들을 봤을 때는 박정훈 대령의 월권이고 이에 대해서 시정 지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저의 생각인 거고요. 공수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모르는 걸 놓고 다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조사한 결과도 이거는 월권이 아니라 정당한 해병대 조사단장의 행위에 대해서 이건 불법적인 외압을 넣은 거다라는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특검해야죠. 우리 당론도 만약에 그 시기에 그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자청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앞서갑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분 후보님께 러닝메이트 하고 계시잖아요. 러닝메이트 우리 한동훈 후보님 청년 최고위원들 10몇 분 나오셨다 4분으로 됐고 이제 그 중에 한 분하고 러닝메이트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청년 최고위원 나온 분들한테 좀 박탈감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 정치를 세대 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같이 할 뿐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특별히 제가 거기 관여하거나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떤 당원 규정을 당규에 어기는 건 아니죠. 당원 당규에 보면은 어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이 어떤 선거운동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나 우리 나다르크께서는 이제 러닝메이트제에서 반대하고 일종의 줄세우기라고 하는데 이게 당원 당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저는 사실 이번에 선관위가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위성정당의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논리로 보면 당연히 이 러닝메이트 제도는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실은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일종의 견제 기능이 있는 건데요. 이걸 한 팀이라 그러면서 몽땅 같이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경원 대표님께서도 다른 몇몇 후보와 전략적 재윤이 뭐 이런 시도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러닝메이트를 못 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저한테 네. 도와달라는 분들 많이 있고 심지어 제 일정을 따라오는 청년 최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든지 저는 러닝메이트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함께 하자 이런 얘기지 제가 이 러닝메이트 제도를 안 한 것은 그런 지금 분명히 이거는 당원 단계 위반이 김지영 된다고. 의원님하고 어떤 뭐 그런 제휴 같은 거 말씀하셨지 저희가 않았어요? 뭐 근데 김기현 우리 대표 때는 이게 별로 없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윤상현 후보의 주도권 토론 15분 마쳤습니다. 이제 한 후보 남았군요. 한동훈 후보의 15분 주도권 토론 같은 규칙으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차분히 하겠습니다. 나 후보님, 네.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3월 18일에 한 인터뷰를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요. 그 인터뷰에는 사실상 특검에 동조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된 얘기 아니잖아요. 그때는 총선이었습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뭐 제 발언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3월 18일 인터뷰에서 동조하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예. 3월 18일 그 총선 때에는 저희가 최상병 그 이종섭 대사 문제로 저희가 더 이상 이 총선을 어떻게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 입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보님, 그런데 이게, 정치인이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같은 사안에서 그리고 게다가 이 사안은 제가 말하는 대한 특검도 아니고 민주당 특검법이거든요. 여기에 찬성한다는 취지를 말씀해 주셔놓고 아니. 지금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총선 끝났으니까 입장 바꾼다? 저는 이건 좀 실망스러운데요. 아니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해야 될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한동훈 후보가 특검 대안을 내놓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나서 공수처 수사가 미진했을 때 예, 그 제 부분에 주도권이니까요. 대해서 3월 18일 된 그러면 민주당 특검에 찬성하신 건 맞죠? 민주당 특검에 제가 꼭 찬성한 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동조하신 건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입장이 했었던 바뀌신 취지로 얘기했던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꼭 입장이 예. 바뀌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총선에 있어서 그 최상병 특검이 지금은 이슈가 전혀 됐기 때문에 특검은 아예 안 된다는 건데 당시에는 특검에 동조하는 취지였으니까 입장이 바뀌신 거죠. 제가 입장을 정확하게 저는 어쨌든 총선 3월 당시에는 18일 총선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역시 이런 지금도 입장이었던 것 상황이 같습니다.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저는 오히려 하나 돌파구를 물어보고 말씀드립니다. 싶습니다. 예,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아니 제가 아까 주도권이니까요. 자주 예. 질문하시길래 자, 한동훈 제가 특검도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뭐 동의율이 비슷하던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6.6% 그거 받으실 건지 지금 여기서 묻고 그렇게까지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당내 내부 총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서 같이 놓고 본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내용이 뭔지는 아세요? 아니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상병 특검이 국민들에게 설명을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우리가 대안을 내놓는다 했는데 한동훈 특검이나 최상병 그걸 특검이나 조장하시네요. 댓글 아니 그렇죠? 아니죠. 댓글 특검이나 보니까 또 56.6%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최상병 특검도 60%인데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그냥 원칙 없이 끌려가야 그럼 제가 된다는 여쭤보겠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그러니까, 특검을 의회에서 추진하실 겁니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안 받는다고. 알겠습니다. 안 자, 받는다고 제가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어제 윤 후보님과 저희가 정책 토론 나온 과정 중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세 분께 여쭤보겠는데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런 이 이슈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님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원칙은 일단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미중 관계가 충돌되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그런
즈음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 우리 국익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미중 갈등이 더 깊어졌을 때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느 보님도요?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 입장의 이 변화가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는 중국이 말씀입니다. 하나의 원칙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강압적으로 자기들이 핵심 국익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현재 입장은 하나의 원칙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거나 지지한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의한다,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친중 쪽으로 기울어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한중 수교 때 정해졌던 것처럼 존중한다는 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거 좀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미묘하지만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가 나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프린서펄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국 원칙이라고 합니다. 프린서펄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역시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지만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고 합니다. 팔레스라고 하는 거죠. 팔레스라고 하는 거죠. 이 차이가 큽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통일의 당위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병이나 병합까지도 염두에 둔 개념이고요. 하나의 중국 정책은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반대하는 취지입니다. 저희는 사실 후자에 가깝고요. 아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인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가까운 것이죠. 어제 말씀하신 저는 취지는 약간 단어를 좀 혼용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저희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보시니까 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워딩 자체를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의 중국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크게 다르고요.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국에서 발표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했다고 하니까 우리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그렇습니다. 차이고요. 예. 그 점을 좀 큰 알아두셔야 차이죠. 될 것 예. 같다고 질문 주시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역시 뭐 제 입장하고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분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레드팀을 말씀하시잖아요. 큰 정책으로. 레드팀을 어디다가 두겠다는 말씀이세요? 당내에다 둬야죠. 아니 레드팀을 당내에다 두면 그게 왜 레드팀입니까? 그거는 당대표가 레드팀을 갖는 건가요? 그러면 레드팀이라는 것은 언제든 직언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레드팀은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직언할 것을 오히려 이 스크린하고 오히려 통제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대통령에게 직접 직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염려하시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는 여러 다양한 그룹들, 예를 들어서 당내에 쓴소리하는 의원들, 위원장들, 우리 또 책임 당원들 있을 거고요. 언론에서도 가장 아프게 지적하시는 분들, 그다음 우리 애정이 있으면서도 우리 현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있는 그런 많은 각계각층, 특히 청년층의 소리들을 우리가 잘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무제한 토론을 시키고 그걸 그대로 대통령께 전달할 겁니다. 전달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해야죠. 아니 그러면 그냥 당대표가 모든 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직언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레드팀을 무슨 용산에 두겠다는 것도 아니고 레드팀을 어차피 당내에 둘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 그냥 당대표의 자문기구 하나 두겠다라는 아닙니다. 얘기 아닌가요? 팀을 지금 뭐 하나의 그 기구라는 형식적인 면에서 보니까 그런데요. 다양한 형태로 하고 이걸 국민들에게 모집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활동들을 잘 공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아직 해서 결정은 안 하신 거네요.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기본 구상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당대표는 전달만 하고 가감없이 하고 저희의 직원은 직원대로 할 거고 그걸 놓고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라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셨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역할을 하면 국민들이 답답한 건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겠냐.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제 말은 그게 구체적으로 저는 당대표 산하에 그런 레드팀을 두는 것이 지금 저희가 그런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게 뭐 그냥 자문기구 정도 그 당대표를 위한 자문기구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제가 또 이거 세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영부인의 공적 활동을 금지하거나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투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제2부속실을 두지 않았던 것은 당초 영부인께서 공적 활동을 거의 안 한다라는 전제에서 그렇게 약속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2부속실을 더 미루면 안 되고 반드시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다른 분 의견이 어떤지 한번 차례로 짧게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영부인의 공적 활동을 보좌할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제2부속실을 찬성을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민정수석을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보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부속실 폐지라는 공약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는 입장이었고요.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하지 않은 특별감찰관 우리가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부속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총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설치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게 공인이기 때문에 공적인 투명성과 감시 견제를 받아야 그렇죠. 그 공인도 안전합니다. 예. 역시 이제 세 분께 드릴 질문이니까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저는 세상병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는 아픈 이유는 보수에게 목숨과 같은 안보와 보훈의 이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소극적이라든가 재발 방지를 위해 소극적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보면요. 지금 공수처 수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임명된 그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수사 전문가로서 보기에 너무 공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 기밀들이 너무 쉽게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고요. 뭐 통화 내역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걸 못 봤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공수처가 보이고 있는 어떤 그 수사의 행태를 보면 지금 현재 공수처 수사팀이 보이고 있는 수사의 행태를 보면 어쩌면 특검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인 결과를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금명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걸 보고 나서 미진하면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비리할 걱정이 아니라 훨씬 더 이거 설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라고 할 만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추단하고 판단하는데 전 그 점을 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바꾸고 우리 입장에서 어떤 돌파를 할 수 있는 제3자 특검법을 미리 제안해 놓는 것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 특검이라는 게 개별 특검이 있고 상설 특검이 있고 기구 특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결국 기구 특검 아니냐. 그 정도로 속된 말로 빡세게 그렇게 할 바에 특검이 뭐가 필요하냐. 오히려 공수처를 해버리지. 그러면 공수처가 나오는 만약에 잘못된 결론 내거나 그것 그냥 수긍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않겠습니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한 후보님께서는 공수처가 오히려 이 편향적으로 수사 결과를 지금 너무 발표할 수 있다 이런 공격적이고 얘기죠. 그렇죠.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언론에 내거나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하는 걸 못 봤어요. 어떻게 통화 내역이라든가 대통령이 어떻게 통화를 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나오는 타이밍도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적시에 탁탁탁탁 튀어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공수처를 결과를 하겠다는 말이 저는 나중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 점에서 어떻게 지난번에 이종섭 장관 그때도 보면은 이분이 결국 이 공수처가 수사할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출국 금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라는 게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 편향적인 그런 수사 기구다. 그래서 오히려 한 후보께서는 특검이 공수처 수사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공수처의 결과가 훨씬 더 과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황들 보면 그렇고요. 잠시만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문제도 사실 그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귀국해서도 바로 부르지도 않고 그러면 그렇지만 또 입장을 내서 공수처가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총선 상황에서 공수처가 직접 입장을 냈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사안을 공정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긍할 수 있게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감안할 때 그러면 저희는 공정한 특검에 대해서 미리 어떤 우리 입장에서의 대안을 제시해 놓는 것이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훨씬 더 용이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이걸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건 당대표가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당대표 후보자로서 지금 이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몰리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제가 나와보니까 이건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이거 말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민주당은 계속 특검법을 낼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하더라도. 근데 저희는 계속 마음 졸이면서 108석을 지키려고 머릿수 지키고 이래야 될 텐데 지금 이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돌파할 생각이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후보님은 원래 특검법에다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잖아요. 좀 해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공수처 수사를 기다린다는 우리가 원칙적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쫙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특검을 하는데 이 원칙을 흔들리면 아마 계속 한동훈 특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동훈 특검 얘기는 계속 나경원 후보님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기다린다는 원칙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우리 정부에 와서 또 새로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수처를 무조건 불신한다. 사실 공수처 수사 동안에 지금 부사관까지도 1년 이상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원칙을 견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흔들어 버린다. 이런 생각을 공수처 수사를 신뢰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여기까지. 아니죠.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나오군요. 것이 다음 특검을 줄지어 있는 다음 특검을 막을 수 주도권 있다, 이렇게 토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